태양 박지수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해당 발표회를 마련해주신 장르현 교수님의 짧은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회가 벌써 5회째가 됐네요. 여기 코로나 때문에 2번을 걸렀고, 걸르지 않았으면 7회째가 될 텐데, 5회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2학년 학생들이 판타지를 한 학기 동안 계속 창작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판타지 창작을 하기 위해서 인물 설계라든지 설정 설계를 열심히 했고, 또 시공간 설계, 또 마법 요소 이런 설계 같은 것들을 아주 열심히 했었고, 거기다 이제 스토리를 붙이면서 판타지를 거의 한 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발표하는 판타지 시놉시스는 전체 완성된 그 내용 중에서 한 30% 정도를 발표를 하는 거니까 시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주고 싶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 평가지를 한 장씩 받았을 겁니다. 그 평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팀 한 팀 발표할 때마다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평가 요소는 3가지 사항이고 각 그 평가 요소마다 10점씩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게 30점으로 이제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한 평가 점수는 여기 있는 2학년 학생들의 기말 성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사심없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판타지 시놉시스 발표회 즐겨주시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8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8팀은 현대 이능력 영웅 성장 판타지물 카페 모스트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 카페 모스트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판타지 시놉시스 창작 발표회 첫 번째로 발표하는 카페 모스트로를 창작한 8조 팀 팔로우의 김가연, 이서연, 그리고 발표자 장서희입니다. 앞서 보신 예고편 어떠셨나요? 실제 콘텐츠 예고편처럼 카페 모스트로의 서사에 대한 여러 힌트를 넣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예고편 내용 떠올리시면서 이어질 발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전체적 컨셉 소개드린 후 시놉시스를 발표하며 주요 설정을 알려드리고 결말과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메시지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희의 창작 의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팔로우가 카페 모스트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정체성이라는 일생의 고민의 길에서 캐릭터들이 첫 번째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의 개념과 두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되는 성숙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시놉시스 이해를 도울 기초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스트입니다. 모스트는 저희 시놉시스 제목인 카페 모스트로의 모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스트란 자신의 피로 마법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이존재입니다.
모스트는 각자의 능력치마다 사용하는 능력이 천차만별이며 귀족 가문의 능력만이 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모스트 세계관에서는 주요 세 가지 가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좌측에 보이시는 스페트 가문입니다. 스페트 가문은 조종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문이고, 두 번째로 가운데에 있는 프레지아 가문입니다. 프레지아 가문은 예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페르 가문입니다. 레페르는 정화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 외에 일반 모스트들은 연구 및 무기 강화 등에 종사하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세계관 설정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현세와 비슷하나 다른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인 현재 시점에서 인간계는 모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모스트로라는 중간지대를 통해 인간계에 살아가는 모스트들이 안식을 취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공간을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갈등입니다.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 모스트들은 인간에 대한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귀족 가문들 내에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레페르 가문은 친인파로 인간에게 친화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프레지아 가문은 중도적인 입장으로 가문 내에서도 각자 입장이 상이합니다. 또 세 번째로 스페트 가문은 인간의 적대적인 가문입니다. 그래서 스페트 가문이 인간에게 자신들의 조종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을 이성을 잃은 괴물로 만드는 스페터로 만들어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자 조종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는 레페르 가문이 정화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이제 여러 모스트들과 함께 진행의 차질을 빚게 만들어 갈등의 양상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예고편 속에서 나왔던 이 4명의 캐릭터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좌측 상단에 있는 미아입니다. 미아는 인간과 모스트의 혼혈입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레페르 가문의 거의 유일한 생존자 아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좌측 하단에 있는 스페트 가문에 버려진 아이 라이입니다. 또 네 번째로 카페 모스트로의 주인장이자 프레지아 가문의 사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을 타임라인에 맞추어 키워드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4장 카페 모스트로 습격 사건인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놉시스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인간과 모스트는 공존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배신으로 인해 불신과 오해가 깊어져 두 종족의 사이는 크게 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적대적인 가문 스페트는 인간을 스페터로 만들어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레페르 가문의 정화 능력으로 음모가 실패하자 스페트 가문은 분노하여 레페르 가문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전쟁이라고 합니다. 레페르 가문은 대부분이 영면하게 되고 스페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행방이 묘연해져 레페르 가문은 사실상 멸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에 등장하는 핵심 설정은 연구 기록입니다. 스페트 가문의 음모를 막기 위해 시작한 미아의 어머니와 레페르 가문의 비밀 합동 연구물인 스페터의 인간화 연구 기록물을 제1차 전쟁 중 레페르 가문에게서 스페트 가문이 탈취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스페트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스페트 가문의 수장만이 이 기록을 관리하고 열람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스페트 가문에 존재합니다. 제2장입니다. 제1전쟁 이후로부터 저희가 설정한 스토리의 시작점까지의 현재를 만든 부분입니다. 제1전쟁 이후로 공세계 시대는
공생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주인공 3인방의 과거가 해당 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레페르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벨은 불안정한 각성 상태여서 미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능력이 강하지만 미숙한 힘 조절로 인해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벨의 위치가 스페트에게 발각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벨을 구하고자 미아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도망쳐서 숨어 다닌 아벨을 사샤가 만나서 카페 모스트로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아는 기억을 잃고 사샤가 찾아내지 못하여 인간 보육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 인간 보육원에서 라이를 만나고 이 라이와 미아는 가족이자 친구가 되게 됩니다. 라이의 아버지는 가주 후보였으나 가주가 되지 못했고 새 가주에 의해 살해당할 것을 대비해 라이를 모질게 버리듯 인간세계 보육원에 맡깁니다. 라이는 이로 인해 버림받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하나뿐인 가족이라고 여기는 미아에게 집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2장의 핵심 설정입니다. 미아의 부모님입니다. 미아의 아버지는 인간 연구원이고 어머니는 프레지아 가문의 모스트였습니다. 이 부모님이 만든 발명품이 핵심 설정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를 빼는 모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피 냄새를 없앨 수 있는 탈취 능력을 개발하였습니다. 미아에게 이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미아의 피를 이용한 탈취 향수를 아벨이 나중에 들고 다니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 두 번째는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는 카페 모스트로를 중립지대로 만들 수 있게 만든 발명품입니다. 이 아티팩트로 카페를 벗어나면 능력을 잃을 수 있도록 설계된 물건입니다. 제3장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카페 모스트로에 모인 주인공 세력의 첫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미아, 아벨, 라이는 같은 대학교에서 만나게 되고 라이는 모두와 친하나 이제 미아와 아벨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셋이 함께 조별과제를 하게 되는데 이 학교 앞에 있는 카페 모스트로에서 모이게 되어 나중에 이 사장인 사샤가 권유를 통해 이 세 명이 모두 카페 모스트로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카페 모스트로에서 일하며 모스트와 연관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며 이 넷의 관계는 돈독해지고 점점 이 모스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3장의 핵심 설정입니다. 미아에게만 쌀쌀맞은 아벨입니다. 미아에게만 쌀쌀맞은 아벨이 쌀쌀맞은 이유는 미아와 달리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아의 부모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책감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미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샤의 일생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사샤의 능력은 단 2번으로 일생의 중요한 예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카페에 들어온 3인방을 보자마자 그들이 세계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이로 인해 주인공 3인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4장입니다. 전체 스토리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카페 모스트로 습격 사건으로 주인공 세력 모두 각성하는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스페트 가문의 꿰매에 넘어간 라이의 배신으로 아티팩트가 파괴되고 카페는 초토화되어 결국 카페를 지키던 사장인 사샤가 사망하게 됩니다. 미아는 사샤의 죽음으로 예언 능력을 각성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붕괴된 틈으로 스펙터와 모스트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인간 세계를 공격하자 일반 인간에게도 모스트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핵심 설정입니다. 스페트 가문이 라이를 유혹합니다. 스페트는 라이의 버림받은 기억이라는 결핍을 자극해 그가 카페 모스트로를 배신하게 유도합니다. 미아와 아벨이 가까워진 상황에 질투를 하고 있었던 라이가 결국 아벨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 스페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의 귀환입니다. 스페트 가문에 들어갔던 라이는 이제 스페트 가문의 역사를 보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주의 금고에서 스펙트의 인간화 연구, 첫 번째 말했던 그 빼앗겼던 그 연구 기록물을 훔쳐서 카페모스트로를 돌아오게 됩니다. 제5장입니다. 최후의 결전입니다. 라이가 가져온 연구 기록물로 모스트가 협력해 스펙터를 인간화하는 약을 완성합니다. 잃어버린 친구와 가족을 되찾고 두세계의 평화를 위해 카페 모스트로 일행, 인간 뜻을 함께하는 모스트들이 힘을 합칩니다. 핵심 설정입니다. 인간화 약입니다. 최초 연구 시점에서는 대량 생산을 할 기술이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던 연구였지만 인간과 모스트가 힘을 보태 공장에서 약을 대량 생산하여 정화를 능력을 펼쳐 결국에 결말로 가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 결말입니다. 인간과 모스트가 힘을 합쳐 최후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 스펙터의 차악한 가주 세력을 추출하고 인간계와 모스트계의 두 세계는 평화의 요약을 맺은 후 공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새 주인공은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갈등을 통해 정체성을 찾게 된 성장을 넘어 마지막은 각자의 성숙한 선택으로 마무리합니다. 라이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더 나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결심으로 모스트계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벨은 목숨을 걸어 자신을 지켜준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카페모스트로를 재건하여 도맡아 정화하는 능력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미아는 큰 힘을 가졌으나 원래 자신의 평범한 인간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삶을 다시 선택하여 라이에게 자신의 능력을 넘기고 인간 세계의 수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며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앞에 나눠드린 카페모스트로의 하단의 QR코드 속 링크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세부 설정과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카페모스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팀 카페 모스트로 발표였습니다. 관객 여러분은 미리 나눠드린 평가지에 카페 모스트로에 대한 평가를 잠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1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1팀은 탈출 서스펜스 판타지물 그레이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탈출 이야기 그레이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레이존의 티저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팀의 판타지 시놉시스를 들려드릴 21학번 정다인입니다. 저희 교회의 창작 시놉시스는 선택형 게임을 연두에 두고 만들었는데요. 게임 세계관 설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프롤로그부터 1장, 3장까지의 스토리, 에필로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프롤로그에선 저희 게임 그레이존의 대과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환경오염에 의해 황폐해진 지구. 인간들은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표출된 게 도먼이라는 신인류입니다. 도먼은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마력장을 몸에 두르고 있고 외관은 도깨비처럼 뿔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도먼은 인간들 사이에서 나온 돌연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만 결국 인정하고 신인류로 받아들이죠. 도먼은 마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마력은 생명력, 권력과 직결됩니다.
인간들보다 수명이 긴 도먼들은 자연스럽게 인간 개체수를 넘어서게 되고 사회에서 도먼이 인간보다 주류의 종족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결국 인간은 멸종하고요. 뿔이 없는 인간들은 열등하다는 인식이 심어집니다. 이때부터 서력 기원을 애프터 도먼으로 바꿉니다. AD 110년경 도먼들 사이에서 뿔이 없는 마치 인간처럼 생긴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도먼들은 뿔 있는 우리가 주류지 쟤는 열등한 애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배척합니다. 결국 뿔이 없는 돌연변이들은 AD 180년경 버려진 섬으로 도망가며 그곳에서 타칸이라는 세력을 이룹니다. 이렇게 게임 그레이존의 이들은 1세대 타칸이고요. 이렇게 저희 그레이존의 두 세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히막, 다른 하나는 타칸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스토리를 만나봐야겠죠? 저희 게임의 주인공이자 플레이어인 친구의 이름은 도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도곤은 몸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머리는 어질어질하고 식은땀은 줄줄 흐르죠.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꾼 걸 떠올리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 연구원이 도곤, 그리고 이상한 수술 장면 등을 봤었죠. 찝찝했던 도곤은 이묵에게 찾아갑니다. 이묵은 동료고요. 이묵은 별일이 아닐 거라면서 안정시켜주는데 이때 또 다른 동료인 황현도 자신과 쌍둥이 같은 아이가 나오는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둘의 꿈의 배경은 왠지 비슷한 느낌이었죠. 이를 계속 수상하게 여기고 있던 도곤은 새로운 환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이곳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는 동료인 이묵과 황현에게 얘기를 꺼내고 또 이곳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그 뒤에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 상황 설명 후 설득을 하는데요. 대지 능력을 가진 동목, 연금술 능력을 가진 경신, 불마법을 쓰는 정홍이라는 친구입니다. 또 물마법을 쓰는 아까 말씀드린 이묵은 도곤과 서로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곤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곤 포함 6명의 무리는 긴 회의 끝에 탈출 시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이 장에선 본격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떠날 채비를 하죠. 그런데 떠난 후 얼마 안 지나서 마물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서방식 형태의 마물들은 희막골에서도 종종 등장했기 때문에 도곤 일행들은 평소처럼 마물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유난히 강력한 마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목이 먼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위험에 처합니다. 황현은 그런 동목을 구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황현이 자신이 가진 실드 능력을 사용하는데 황현이 이 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려면 실드를 하나 친 다음에 몸에도 추가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공격에 차마 막지 못하고 황현은 죽게 됩니다. 동료가 죽었는데 이들의 멘탈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동목과 경신이란 친구의 기억이 돌아오게 돼요. 가장 어린 친구인 동목은 환영을 통해 안 좋은 과거를 떠올리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희막골에 남아있겠다고 말해요. 이때 경신 역시 비슷한 타이밍에 경찰에게 쫓기던 신세에 자신을 떠올리고 동목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묵을 제외한 도먼들이 환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도곤이 어려서부터 주입받은 인본적인 마력과 토템의 자연적인 마력이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토템이란 무한한 마력이 봉인된 원석, 해태의 심장입니다. 더 설명하자면 도곤은 피해 능력을 쓸 수 있어서 다친 친구들을 치료해주곤 하는데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만큼 많은 양의 마력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도곤만 가진 인공적인 마력이 몸에 들어오자 친구들 역시 충돌이 일어나서 환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곤 일행은 몇 번의 이런 환영을 겪고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도곤 일행은 탈출을 위해 오르던 산에서 밤에 자야기에 밤에는 인원을 정해서 야간 보초를 삽니다. 그리고 이때 셋은 각자 마음속으로 6명에서 3명이 된 것에 대한 쓸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황현의 죽음, 마물과의 전투, 탈출 경로 찾기 등 아주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도곤 일행.
이 셋은 지침과 동시에 탈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는데요. 이때 도곤이 새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탁한에 의해 납치된 것이고 이때 주변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는 걸 떠올리게 되죠. 그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도곤은 이를 정홍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묵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이묵을 찾는데 이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도곤은 정홍과 함께 이묵을 찾아 나섭니다. 이묵아 어딨니? 하면서 찾다가 마침내 이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묻자 이묵은 한쪽 손을 숨기면서 대충 둘러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납치당한 거였어 라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이묵의 반응은 왠지 떨떠름해요. 그리고 그런 그가 수상하다 싶었던 도곤은 이묵을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묵은 정말 일심쩍게 산속 새장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도곤은 이묵이 잠든 틈을 타 새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새장은 가보니까 사라져 있었고 도곤은 새장을 찾아 헤매다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게임의 엔딩 분기점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엔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께서 도곤 일행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루트는 총 오른쪽 길로 가는 A, B 루트, 왼쪽 길로 가는 C 루트 3개입니다. 어떤 길로 가보실 건가요? 네, 그럼 C 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왼쪽 길을 골랐습니다.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까? 네. 자, 뚜둔. 배드엔딩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군요.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세요. 네, 길을 잘못 선택해 쪽지 발견 실패 시 볼 수 있는 엔딩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어떤 길로 가보실 건가요? A요? B요. 네, 제 맘대로 A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오른쪽 길을 골랐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뚜둔. 노말엔딩입니다.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당신의 집일지도 모르죠. 네, 여기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놓치지는 않았나요? 라는 팁이 제공됩니다. 이 엔딩은 쪽지 발견에 성공했으나 이묵의 호감도를 80% 이상 채우지 못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엔딩입니다. 그럼 마지막 B 루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진행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묵과 진짜 친구가 되셨네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기선 이묵이 숨은 뒷이야기들을 알려주는데요. 이묵은 자신이 사실 탁한의 우두머리, 운천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대후라는 탁한의 후계자와 몰래 소통하고 있었고 너네가 그때 봤던 황현 속 수상한 사람들이 바로 탁한이라며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탁한은 희막 세력에 납치해서 희막골이라는 곳에 감금했다. 또 희막골 동원들 머릿속에는 토템의 마력을 정제해서 자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칩을 심었다는 것까지 모두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묵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야기는 엔딩 크레딧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카는 자신들을 돌연변이라 칭했던 희막을 향한 복수를 했다. 그리고 토템의 강력한 마력으로 실패작 실험체들을 대거 만들어서 희막을 점령했다. 현재 희막을 통해 마력 정제를 하는 실험을 타칸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동원 모두의 수면 연장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배경 스토리를 알려준과 동시에 게임은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희막과 타칸 두 세력이 다르게 보이셨나요?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을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타칸은 동원 종족의 생명력을 늘리기 위해서 연구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납치, 죽임 등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죠.
그리고 희망은 인간 멸종 이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한 기운을 유지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탄생 후 돌연변이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배척까지 하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이고 또 누군가에겐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똑같은 존재이며 저희 찬작 시놉시스 제목처럼 회색 영역에서 살고 있죠. 네, 그레이존,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상으로 1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1팀의 그레이존 발표였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평가지에 그레이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4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4팀은 판타지 어드벤처물 월세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월세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지 상영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판타지 상영관의 직원 권명서, 최규리, 최지연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상영관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만 개장하는 아주 신비로운 곳인데요. 특별한 오늘, 여러분을 이번 판타지 상영회에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영작은 판타지 어드벤처 장르의 월세계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월세계 상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달이 밝았다. 로우는 이 달을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날은 대륙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갈 모험의 시작이자 한 소년이 자신의 간절함을 위해 소중함을 두고 떠난 날이었다. 악의가 가득한 도시를 떠나 진보의 도시, 바다의 도시, 인간의 도시를 거친다. 거기서 소녀는 자신을 위한 동료들을 얻고 동료의 아픔에 공감했으며 나아가 여신의 뜻을 알게 된다.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길 바란다. 그 고통을 토대로 삼아 보름달이 되어 세계를 환히 비출 그날까지. 다들 당황스러우셨죠? 놀랍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이곳에 있는 모두는 현재 월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 제대로 된 월세계 모험을 떠나볼까요? 네. 본 스토리에 앞서 간략하게 각 도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세레나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진보의 도시 스팅버그, 세레나의 중심 월하, 포춘이 열리는 곳 성소, 마지막으로 어인들의 도시 아툼이 있습니다. 세레나는 태초의 달의 여신인 루나가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도시는 악취와 악한 기운이 가득한 지하도시 트리온입니다. 트리온은 주인공 로온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 모험의 출발지이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로우는 어느 날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기사는 포춘 게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포춘 우승자에겐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트리온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반대로 그의 여행이 무산되었으나 트리온의 악한 환경 탓인지 어머니의 병세가 전부 다 심해지자 그는 결국 트리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변화의 도시 스팅버그였습니다. 로우는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할 동료를 찾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한 잡화점에서 버려진 로봇 JJ508을 발견합니다. 제제는 주인에게 버려졌지만 버려진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을 찾고 있을 주인을 위해 로운과 함께 포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중도시 아툼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이 온통 바다인 이곳에는 어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인을 서급하는 인간들에 의해 성벽을 지고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탑 입구에 서성이던 그들의 앞에 어인 엘립스가 나타납니다. 평소 이방인을 반기던 엘립스의 도움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엘립스가 살던 마을의 해결사이자 괴력의 소유자 바몬과 만나게 됩니다. 바몬은 인간들에게 딸을 납치당한 이후로 인간을 증오했으며 로운 역시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절박함이 그리고 비장함이 그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바몬은 하나뿐인 딸을 되찾기 위해 로운과 함께 포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달빛이 내리비치는 동양도시 워라입니다. 세레나의 중심 도시이자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인데요. 동양도시 워라의 가장 큰 자랑은 수많은 상인들이 운영하는 대시장이랍니다. 포춘을 교체하시는 연원님이 계시기를 워라에 놀러오세요. 이윽고 달빛이 내리비치는 동양도시 월하에 도착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월하의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대도시답게 북적북적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월하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만큼 시장의 규모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로운 일행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동양 여성 타라와 마주합니다. 타라는 부와 명예, 뛰어난 미모와 무예 실력을 두 갖추었지만 자신이 당연히 노리는 혜택에 지겹기라도 한 걸까요? 희한하게도 물건을 훔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라는 로운 일행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 광활하고 갑갑한 도시에서 조금이나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무예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로운 일행과 함께하는 마지막 팀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레나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달의 여신인 루나가 세상을 잠재우기 전까진 말입니다. 루나는 세계를 비추는 달을 띄워 세레나를 창조했습니다. 세상은 한동안 모든 도시들이 화합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번영하는 도시들과 그 도시 속에서 세력과 힘을 키운 자들이 자신들의 현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화를 부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원했고 결국 전설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 어인들의 몸속에 있는 보석이 비싸고 희귀하다는
그 결과 많은 어인들이 학살을 당하였고 평안했던 세상은 혼돈과 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다시 예전의 세레나를 되찾기 위해 유일하게 게임에 참가한 로운 일행에게 새로운 방식의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그 악의 힘을 없애는 것이었는데요.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레나의 역사를 설명해드렸는데요. 포춘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포춘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미션을 통과해야만 성소를 나갈 수 있으며 소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미션을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면 당연히 소원도 얻지 못합니다. 포춘은 매년 딱 한 번 열리며 해마다 미션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포춘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성소에서 머물며 외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미션은 모든 참가자가 참여해야 하고 모든 참가자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춘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포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로운 일행은 며칠간 성소에서 지내며 포춘이 시작하길 기다렸는데요. 연월의 안내에 따라 성소 근처 섬으로 이동하게 되고 곧 그들의 앞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거대한 해일에 빨려 들어간 로운 일행이 오리안을 마주칩니다. 해일은 섬을 단숨에 집어삼켰고 곧 성소까지 휩쓸려고 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로운 일행은 당황했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싸웠고 결국 물에 익숙한 바몬이 괴물을 무찌르는데 큰 기여를 하며 헤일은 잠잠해집니다. 성소로 다시 돌아온 일행은 힘든 싸움 끝에 쉬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성소 안에서 악한이 나타나 성소 곳곳에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체를 소멸시킬 듯한 독가스를 내뿜는 악한. 주변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제재가 자신은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깨닫고 앞장서서 괴물을 무찌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독이 차츰 잦아들 때쯤 오염된 지대를 노린 바곤이 이곳의 저주를 땅으로 만들고자 모든 생명을 녹이려고 합니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성소 구석에서 생명을 치유하는 꽃을 발견합니다. 로운 일행은 더욱 세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단합력과 로운의 끈기로 괴물을 무찌르고 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슬아슬한 성소. 욕망덩어리인 요구망은 이 성소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라의 타고난 미모와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괴물은 손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로운 일행이 힘든 싸움 끝에 모든 괴물을 무찌르자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빛들이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둥으로 변하며 성소가 온전해집니다. 포춘은 종료되었고 로운 일행은 약속대로 한 가지 소원을 얻게 됩니다. 한편 악의 힘을 없애고 각 도시의 4명이 보여준 협력과 화합의 세레나의 분위기 역시 바뀌었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레나는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또 한 번 거듭났습니다. 앞으로 세레나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이 보여준 투기와 열정 그리고 용기 덕분에 세상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저희는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수차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 로운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오는 정서적인 감동과 사회적인 메시지가 지금도 열렬히 꿈을 쫓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저희 작품의 매력에 흠뻑 빠지셨길 바랐습니다. 이것으로 월세계 상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팀의 월세계였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는 평가지의 월세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부 마지막 팀이 남았는데요. 9팀의 발표입니다. 9팀은 현대이겜의 위그드라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두 세계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그드라실 시놉시스를 발표하게 된 오연영 지수 그리고 발표자 오은지입니다. 저희 세계관은 현대 세계와 이계가 공존하는 지구 2020N년대 설정으로 지구의 3분의 1은 이계이고 3분의 2는 평범한 인간 세상입니다. 이계는 이계를 만들어낸 세계수의 힘이 직접적으로 닿는 곳으로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이계의 힘이 발휘하기 때문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 세계는 세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계의 이종족과 현대 세계의 인간은 서로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계에 간다면 식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이종족은 인간 세상에 가도 목숨의 위협은 없지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능력을 사용할수록 가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계와 현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주인공이 리안 마테오입니다. 세계수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계와 완벽하게 섞여있는 인물로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중시하며 착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암은 이계를 연구하는 연구소 중 이계와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휴버는 주인공과 대립되는 인물로 리암이 일하고 있는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현대 세계로 납치되어 주인공 리암이 일하는 연구소에서 실험 대상으로 잡혀온 미아입니다. 이계와 섞여있는 리암과 이종족인 미아는 첫 만남에 서로의 존재에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종족은 이계에 살고 있는 종족으로 모든 이들이 치유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족은 선한 천성을 가지고 있어 경계심이 낮으며 텔레파시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 감정과 정보를 공유하는 종족입니다. 주인공 리안 마테오의 조력자이자 절친인 케빈 사이드입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둘은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는 관계입니다. 세계수 위그드라실은 이계를 창조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이계를 보호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에 리암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 외 보조인물로는 리암의 할머니와 이종족族장이 있습니다. 리암의 할머니는 세계수의 선택을 받아 씨앗의 일부분을 항상 지니고 다녀 그의 손자인 리암이 이계와 섞일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이종족族장은 이계로 오는 리암에게 여러 정보를 주고 영화 중후반에 이종족 대규모 납치에서 리암이 구해주는 인물입니다. 또 세계수에게 목걸이를 전달함으로써 세계수 확장에 영향을 줍니다. 우주를 떠돌던 씨앗이 공룡 대멸종 시기에 지구의 운석과 함께 떨어지면서 세계가 둘로 나뉘게 되고 이계가 시작됩니다. 수천만 년 동안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 마법적인 공간 이계를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지구에 떨어질 적 너무 큰 충격에 그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훗날 현대세계의 과학 발전으로 인해 이계의 모습이 세상에 들키게 됩니다. 그러자 세계수는 이계를 지키기 위해 이계와 섞인 존재를 만들려 합니다. 선택된 여인이 바로 리암의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짧은 생으로는 이계와 완벽히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일부분은 가장 이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녀의 손자를 다시 택하게 됩니다. 리암 마테오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계와 섞인 존재가 됩니다. 연구소에서 이계에 관한 연구를 하던 리암은 어느 날 로봇을 통해 이종족 납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유능한 연구원이었던 리암은 이종족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계의 기운을 느낀 이 과정에서 납치당한 이종족에게 묘한 유대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빠지지만 애써 이를 무시합니다.
이계와 섞인 존재인 리암에게 이계의 기운을 느낀 이종족은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그녀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름이 없는 이종족에게 리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게 됩니다. 이름이 없다고? 그럼 내가 지어줄까? 리아는 어때? 관계가 깊어질수록 리암의 죄책감은 더해가고 결국 리아가 이계에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혼자 탈출이 어려운 것을 알기에 리아의 탈출을 도울 조력자를 찾는 중 친구 케빈이 떠올라 케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케빈은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아와 대화하는 것을 들어버린 연구소장 제임스는 리암을 주시하고 있었기에 계획이 들통났다고 생각합니다. 탈출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리암과 케빈은 망연자실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연구소장은 미아의 탈출을 돕게 됩니다. 무사히 미아와 탈출한 리암은 미아를 이계로 돌려보내고 연구소로 돌아옵니다. 예상대로 무사히 돌아온 리암을 본 연구소장 제임스는 리암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미아의 탈출을 도와줬던 연구소장에게 신뢰가 생긴 리암은 연구소장의 지시로 이계를 오가며 연구소장에게 이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이 과정에서 리암은 자신이 이계에 섞인 존재라는 것과 자신이 지닌 목걸이가 이계를 만들어낸 씨앗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아, 자네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이계와 섞인 존재지. 자네가 차고 다니는 그 목걸이가 증거일세. 그건 이계의 세계수가 씨앗을 쭉 떨어져 나간 일부분이거든. 제임스는 리암이 준 정보를 토대로 이종족을 대규모 납치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에 리암도 함께할 것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오히려 연구소장에게 경고합니다. 이계를 유지하는 세계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거라고요. 세계수를 없앤다고요? 세계수를 없애면 이계는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소장님, 우리는 공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구소장은 이를 무시하며 자신의 계획에 리암이 방해되리라 생각하고 리암을 독방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케빈이 리암을 도와 독방에 나오게 되고 리암은 이계로 가게 됩니다. 그땐 이미 납치 프로젝트가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 리암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종족들은 연구소에서 세계 각지로 보내져 이용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리암의 목걸이로 완전한 힘을 되찾은 세계수가 이종족을 구하기 위해 이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계의 영역이 넓어지자 위협을 느낀 인간 세력은 세계수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계수에게 미사일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인간이 보낸 편에 의해 세계수가 일부 파괴되고 이계의 영역이 확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계와 가까운 지역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야 리암의 경고를 생각한 그들은 세계수에게 보내던 폭탄을 중지하고 그럼에도 영역이 계속 확장되자 이종족과 말을 통하던 리암을 이계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인간 세력에 의해 이계로 넘어가게 된 리암은 이계로 넘어갈 때마다 본 익숙한 해안가가 아닌 거대한 나무가 보이고 그것이 세계수였다는 것은 리암이 알아차립니다. 두 세계가 아니란다. 한 세계지. 언제나 하나였고 하나일 거야. 리암은 세계수에게 이종족을 이계로 다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영역 확장을 멈춰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세계수는 앞서 말했듯이 이종족을 보호하고 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했기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종족은 이계로 돌아가고 세계수의 이계 영역 확장도 멈추게 됩니다. 저희 영화 예고편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about this particular thing? Because it turns out that that thing is real. That thing I referred to earlier? Well, it's happening, and it will destroy us all.
Someone has to stop this thing. And that someone is you. 감사합니다. 네, 9팀의 위그드라실 발표였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는 평가지에 위그드라실에 대한 평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을 잠시 가질 건데요. 처음 발표를 함에도 발표자 분들께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서 쉬는 시간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2부의 시작은 일정표에 적혀져 있는 대로 4시 25분에 시작이 되고요. 쉬는 시간 동안 상영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상영될 영상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저희 문화기술과 스토리텔링이라는 강의와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